네, 4.3 보궐선거 승패의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단 두 곳의 미니 선거지만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한데요. 네,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최종에 웃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지 이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4.3 보궐선거 미니 총선이라 불리고 있는데 재보선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은 뭐 두 대표, 그러니까 양당이라고 했어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새로 대표가 돼서 처음 치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랄까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검증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PK 지역의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 이런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방선거에서는 PK 지역의 단체장들을 거의 민주당에 더 휩쓸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적인 추세를 보면 PK 지역에서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과연 그러면 누가 당선되느냐가 결국 PK 지역의 민심이 현 정부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 두 정당에게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주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이제 1년 정도 남아있는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선거의 결과가 결국은 양당의 어떤 정치적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지도부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또는 지도부가 어떻게 개편될지, 또 넓게 보면 다른 이제 소수 정당들의 정계 개편까지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두 개의 미니 선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함의는 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치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본다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당대표 체제로 내년도 총선을 치르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러도 되는지에 대한 당내 민심들을 어느 정도 결정을 짓게 되는 선거가 될 것 같고, 사실 정당보다도 청와대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결과를 굉장히 좀 유심히 바라볼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집권하게 돼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치러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보궐선거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바 있는데요. 사실 탄핵 이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로 보게 되건데 조금은 기이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유리한 구도 속에 선거를 치러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조금 더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는 목소리를 내게 됐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약 문재인 정부의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민심이 확인되게 된다면 그동안 내세웠던 정책들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민주당 내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를 아마 청와대에서 가장 누구보다 유심히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PK 지역의 민심이 보수로 회귀할지 아니면 여전히 지지를 해줄지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잠정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51.2%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이거는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난 네. 2017년 4월 12일 날 치러졌던 2017년 4.12 보궐선거가 53.9%로 가장 높았거든요. 예, 그렇죠. 이것보다는 2%포인트 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다른 선거들과 비교하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눈에 띄는 게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14.37%로 역대 가장 높았어요. 예. 그 말은 이미 그러니까 정해진 투표할 사람을 정해놓고 투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라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잖아요. 평일날 치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51.2%라고 하면 다른 선거에 비하면 보궐선거만 놓고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예.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게 관례처럼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창원 성산이나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지지층을 끌어모으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간층에 있는 분들의 투표율은 좀 낮지만 지지층들의 투표율이 좀 높기 때문에 얼마나 양쪽 후보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끌어모았느냐, 이게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서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요, 1988년인가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진보 진영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맞습니다.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50.2%, 뭐 통영 같으면 50.2%, 고성은 53.5%의 투표율을 보였다는 말은 예. 치열하게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당선이 어느 정도 뭐 윤곽이 딱 나오거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접전으로 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당선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를 것 같고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투표율이 50%가 넘는 게 이게 그만큼 치열했다라는 반증이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난 이 보궐선거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말 그대로 총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지역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은 유권자분들이 모두 다 만나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로 각 정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사활을 건 선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취임 이후에 방을 얻어서 여기에 생활하다시피 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조금 늦게 내려가긴 했지만 정의당이 또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난 뒤에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이정미 대표 등이 총출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활을 건 선거 앞에서 국민들의 관심들이 조금 더 뜨거웠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난번 있었던 20대 총선의 투표율과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투표율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이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무투표로 당선된 지역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8% 투표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66% 투표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적정한 수준에서 보궐선거로 봤을 때 끌어모을 수 있는 이 집토끼들을 다 끌어모았던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최종 스코어가 궁금해지는데 조금 전에 사실 물어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뭐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스코어가 나올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예.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전에 노회찬 이제 전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당선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성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진보 단일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물론 많은 부분 한국당이 쫓아온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여론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추이를 봤을 때 그러나 창원 성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진보 단일 후보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 이제 그 다음에 통영 고성이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 후보가 항상 당선이 됐던 거고 뭐 지난번에는 이군현 후보가 사실은 무투표로 당선될 정도로 후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보수 색채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통영 고성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둘 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둘 다 민주당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좀 민심이 요동치고 있었던 지역인데 예. 그 뒤에 이제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 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PK 지역이나 통영 고성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지지도가 빠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어느 정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영향을 미쳤느냐가 결국은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보다는 많은 부분 저는 그 지지도가 올라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마선에 있을 때보다는 선거일이 가까우면서 조금씩 격차를 줄여오는 그런 과정이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경향을 보면 한국당이 일정 부분 앞서는 경향이었지만 예. 일정 부분 격차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까지 격차를 줄였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뒤집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대로 갔는 건지는 지금 뭐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당 후보가 우선 뭐 좀 유리한 점에서 출발을 했지만 많은 부분 민주당 후보가 따라잡으면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창원 성산에서는 여행국 후보가 좀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교수님은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통영 고성부터 말씀해 드리면요. 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통영과 고성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는 굉장히 이변을 연출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는 평화의 바람이 불었던 선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이한 선거였다라고 분석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말 그대로 탄핵 역풍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나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30%를 넘는다라고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탄핵 이전으로 어느 정도의 정당 지지율이 좀 회귀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선거 구도를 분석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처럼 바람이 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통영과 고성에서의 기초자치당 선거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의 표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건대 통영 고성에서는 아무래도 한국당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이 되고요. 예. 그리고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진보가 단일화하는 경우에서 사실상 한국당이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노회찬 의원이라고 하는 대중적으로 걸출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갖고 있는 후보가 나왔을 때 50%를 넘긴 득표율로 승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19대 총선으로 돌아가게 됐을 경우에는 당시 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승리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때는 진보 진영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는데 분열된 상태 속에서의 선거에서 한국당이 승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단일화가 성사됐지만 민중당이라고 하는 구통합진보당 계열의 진보 진영 단일화가 완전하게 성사가 되지가 않았거든요. 예. 따라서 민중당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에게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 지역에서 정의당이 승기를 거머쥐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한 충격일 수 있고요. 창원 성산에서의 가능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불과 1년 뒤가 선거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과 정의당이 결국은 단일화를 성사를 시켰는데 뒤늦게 이해찬 대표가 내려가서 이 후보는 우리 당의 후보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정의당의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완전히 결집했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여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들을 고려했을 때 창원 성산의 투표 결과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한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는 게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물론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투표율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회찬 후보가 어쨌든 정의당 출신이고 노회찬 이제 전 의원이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남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이 어쨌든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정의당에서 노회찬 정신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그러고 이어가겠다고 그러고 또 민주당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후보가 사퇴하고 단일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민중당이 물론 어느 정도까지 뭐 선전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일정 부분 뭐 많이 따라붙는다고 생각하면 결집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진보 진영이나 노동자 계급들이 어느 형태로 결집을 해서 이번에도 또 밀리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 정의당 후보한테 표를 몰아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당을 지지하더라도 네. 만약에 위기감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민중당을 찍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뭐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또 진보 진영이 결집을 해서 정의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 성사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 탈원정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에 관한 이 나비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창원 성산에서 두산중공업이라고 하는 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협력업체에 대해서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뭐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거세게 공격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현장에서 있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서민들 입장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문제점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서 기인한다라고 얼만큼 인식을 했다라면 그 반대적인 급부로서 보수 정당이 강기훈 후보에게 표가 갈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외부적인 변수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내용 속에서 얼마나 지역 유권자들이 반응했는지도 투표 결과에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원 성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강기훈 후보가 이긴다면은 이게 사실은 어쨌든 여영국 후보는 정의당 후보잖아요. 단일화 하긴 했지만 이게 민주당 자체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2대 0의 패배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창원 성산은 사실 애당초부터 민주당의 후보가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단일화가 하게 됐을 경우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게 점쳤거든요. 그럼 통영 고성에 대한 후보만이라도 사실은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보궐선거를 보게 되면 과거의 보궐선거는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기에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공천하게 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 과정 속에서 만약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두 곳의 자리 모두를 패배로 이끌게 된다면 예. 이해찬 당대표의 리더십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상태로서 내년도 총선을 치르게 됐을 경우에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더불어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위기감이 봉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마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점들이 커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홍천 의원 한 명이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곧바로 정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만 아직까지는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뚜렷하게 정부를 향해서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과거의 새누리당 시절을 보게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분명한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번 보궐선거 결과의 승패에 따라서 이해찬 지도부,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반대로 통영 고성에서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거는 또 반대로 이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 이런 부분이 좀 그렇죠. 부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점식 후보를 원래는 다른 후보가 공천되려고 했었는데 예. 그분이 이제 본인의 어떤 대표되고 나서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 내려보내서 지금 공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통영 고성에서 만약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게 된다, 네. 그리고 양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그 황교안 대표에게 엄청난 쓰나미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당내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공천 과정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랬죠.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점정식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그게 만약 실패로 돌아간다. 또 황교안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얼마나 많이 공을 들였습니까, 저 지역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된다면 당선이 예. 안 되게 된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지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아까 김 박사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황교안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천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런 형식으로 만약에 점전식 후보가 당선이 안 되고 탈락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보여줬던 공천권의 행사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공천권을 놓고서 엄청난 총선을 앞두고서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당내 계파들 간의 투쟁과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영 고성에서 양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건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래 거기가 또 한국당 지역구였잖아요. 예. 무투표로 당선돼서 이군현 후보가 당선이 됐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진다고 하면 창원 성사는 또 다른 문제고 통영 고성에서 만약에 한국당 후보가 또 실패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저희가 최 교수님하고 이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야말로 이번 좀 보궐선거가 뭐 황교안 선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치러지는 바로 선거기도 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정치권의 신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당대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후보로부터 거세게 공격을 받았던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기 때문에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전당대회를 거쳐서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선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홍준표 전 대표 체제와는 다르게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꽤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 내부의 여러 가지 평가를 보게 되건데 생각보다 황교안 대표 체제의 리더십이 굉장히 공고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번 보궐선거가 통영 고성뿐만이 아니라 창원 성산에서도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네. 황교안 대표 체제로서 내년 총선을 그대로 승리해서 이겨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완전히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창원 성산에서 설령 진다 하더라도 창원 성산은 어차피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 이길 수 있을지 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예. 통영 고성에서 황교안 대표의 퀴즈라고 불리우는 정정식 후보가 승리를 거둔다면 어느 정도 일단은 기본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게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1승만 거두더라도 일단 예. 기본은 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창원 성산에서의 이 득표율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더라도 득표율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이 부분도 좀 황교안 대표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일 것 같고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 총선을 보게 됐을 경우에 노회찬 대표가 나왔고 강기훈 후보의 표차가 한 10% 정도의 표차가 나게 되는데요. 예. 그 중간에 당시 국민의당이 지금은 바른미래당으로 나와 있던 이재환 후보가 있습니다. 당시는 국민의당이 굉장히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득표에서는 민주당을 이길 정도의 선거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당 후보가 거뒀던 표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8.3%죠. 하지만 예. 이번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태고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선거 승리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가 가져가는 표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면은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은 득표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기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근소치의 차이까지 이 정의당 후보를 만약에 강기훈 후보가 따라잡게 된다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선전했다고 승리를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더 공고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의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요. 사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말씀을 하셔서 손학규 대표도 정말 사활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득표율이 예상보다 안 나온다면 정말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손학규 대표가 만약에 뭐 올인해서 지금 거기서 방도 얻어놓고 거기서 생활하실 예. 정도인데
만약 이번에 유의미한 어떤 그 퍼센테이지에 득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의 리더십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내 이제 보수 진영, 소위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러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로는 도저히 총선을 칠 수 없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현주 의원의 저런 행동을 보면서 네. 어찌 보면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가져오느냐가 정기 개편의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10% 미만으로 나오면 그만두시고 돌아가시라, 예. 집으로 가시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 본인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만약에 유의미한 정도의 어떤 퍼센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강하게 될 것이고 또는 이제 일부 의원들, 이현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의원들이 혹시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또 당을 나와서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계 개편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선거의 어떤 결과가 그럴 수 있는 요소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그야말로 바른미래당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바른미래당이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뭔가의 한낱, 그러니까 실가닥 같은 가능성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예.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정말로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율을 거두지 못한 채로 의미 없는 패배를 기록하게 되면은 당내에 있는 많은 현역 의원들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현주 의원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현주 의원은 이미 몸은 바른미래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행보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예. 구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아마 정계 개편에 가장 빠른 신호탄이 쏘아지게 될 것이고 손학규 대표 체제는 이번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아마도 막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저희가 개표 상황을 참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경남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 개표를 했고요. 정정식 후보가 64.8%.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1.7% 정도 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또 어느 것을 먼저 열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어느 지역의 투표 속거를 먼저 열었는지 네. 이런 그렇죠.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뭐 창원 성산 같은 경우도 2% 지금 개표가 된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일단 강기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사전 투표부터 먼저 이제 개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과거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는 조금 더 젊은 층이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저는 이번 선거는 특히나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선거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 직접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투표를 하고자 하는 젊은 직장인의 유권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전 투표를 했을 것이고요. 그런 사전 투표 과정에서 먼저 개표를 했는데 지금 창원 성산 같은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조금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 굉장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성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저기에서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후보라든지 민중당의 후보에 대한 표는 잡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마도 지금까지 개표된 상황이 굉장히 아주 조금 개표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세를 보건대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순조로운 상태로서 선거 전체적인 개표 결과를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정의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구성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민주평화당하고 민평당하고 함께 지금 그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다가 예. 지금 노회찬 이제 전 의원이 되는 바람에 결국 이제 교섭단체가 상실이 됐거든요. 이번에 만약 정의당이 또 당선이 되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되고 안 되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뭐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국회 내에서 영향력이나 아니면 투표권이나 보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봤을 때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한 명이 당선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이제 정의당 갖고 있는 게 그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의원 수는 적어요. 의원 수는 적지만 그 국회 내에서 어떤 발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 또 중간에서 어떤 지렛대로 역할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지금까지
국회 운영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많은 부분 그런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3명이 당선되고 안 되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노회찬 전 의원이 가지고 있던 지역구를 또 물려받는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창원 성산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의당이 만약 이번에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혹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도 물론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 또 노회찬 전 의원이 갖고 있었던 지역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체로도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정의당이 의미 있는 어떤 성과를 내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당선되는 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민주당에게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후보를 양보하면서 결국은 정의당 후보를 함께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말은 결국 정의당의 여행구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국 후보가 떨어진다면 민주당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 교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우리가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심초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 지역구는 단 2명을 배출했고 나머지 4명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로 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던 의원은 심상정 의원 1명이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 진보 1번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민주당이 사실상의 양보를 바탕으로 단일화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도 당선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있게 되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 속에서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도 이렇게 양보를 통해서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를 됐는데 결국은 한국당에 패배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면 더 이상의 진보 진영 단일화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한국당의 승리로 이번 선거가 점쳐지게 됐을 경우는 과거와 같이 거센 양당제로 회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집권 3년 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이번 보궐선거에 임했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입장과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로서는 도저히 대한민국 경제라든지 이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에 제1야당인 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기류로서 양당제로 급속도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창원 성산이 지금 개표율 5.9%인데 사전 투표 용지부터 지금 아마 개표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강기훈 후보가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강기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개표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고 지금 뭐 저 정도 차이라고 하면 얼마든지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당의 후보가 우세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하기 좀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사전 투표한 분들은 어느 정도 후보를 정해놓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어느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정 부분 좀 뭐랄까요 한 뭐 반반 정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성과가 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이제 젊은이들이 만약 투표를 많이 했느냐 아니냐 직장인들이 투표를 많이 했느냐 아니냐의 부분도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사전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8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8시까지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퇴근 이후에 와서 마지막으로 투표한 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이제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섣부른 판단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경민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